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부터 보겠습니다. 자, 저당권 페이지 130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130페이지 법정지상권. 자, 지금 타이틀을 보면 제3절 해서 3절 366조 법정지상권 그리고 365조 일괄경매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 두 제도가 연관성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영역은 달라요. 자, 일단 순서대로 법정지상권 먼저 말씀드립니다. 법정지상권은 이런 거잖아요. 일단 처음에 출발할 때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 소유자여야 되죠. 토지가 같고 건물도 같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때 예를 들어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일단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였던 거죠. 자, 저당권 설정된 후 갑이 돈을 못 갚으니까 경매 신청했다는 거죠. 경매 신청. 토지를 담보 잡고 있었던 거라서 땅을 갖다가 경매 신청을 한 겁니다. 그러면 땅이 낙찰이 되겠죠. 그럼 토지 건물 소유자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법정지상권 취득해요? 누가 취득하죠? 갑. 얘가 취득하죠. 얘가. 건물주 갑은 우리민법 제366조 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지상권, 요거를 취득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법정지상권은 뭐가 있었죠? 지난 시간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했었죠. 지금은 관습법상 아니죠. 뭐예요? 366조예요. 366조. 좀 다른 내용이죠. 자, 법정지상권 요거는 첫째, 등기를 해야 취득, 등기 없이도 취득. 등기 없이도 취득이죠. 법정이라서 그런 거죠. 법률 규정. 자, 그리고 법정지상권 취득을 하고 나면은 이 경우는 지료 유상이 원칙입니다. 유상이 원칙. 지료 내야 돼요, 내지 말아요? 지료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법정지상권 세 번째, 요 규정은 강행 규정이에요. 특약 집어 넣어봤자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기본적인 내용들 먼저 말씀드렸어요. 조문 확인해보죠. 조문. 자, 조문 해보시면 제366조에서 자, 저당물 경매예요. 그러니까 저당물이라는 이 단어가 주고 있는 말은 이 경매가 누가 신청한 경매란 뜻이죠? 저당권자가 신청한 경매라는 거죠. 전세권자도 아니고 일반 채권자도 아니고 누가 경매 신청했습니다?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매로 인해서 토지하고 건물하고 다른 소유자에게 속했다고요. 원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았어요, 달랐어요? 소유자가 같았어요. 언제는 같았어요? 저당권이 뭐하는 당시? 설정되는. 그때 그 당시에는 토지 건물 소유자 같았다고요. 그런데 경매가 되면서 경락받아서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다고요. 이러면 이제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법정지상권 취득을 하게 된다. 우리 조문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한 걸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자, 뒷문장이요. 지료.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정해줍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 보세요. 특성. 첫 번째 강행 규정이고요. 두 번째 법률 규정이다. 셋째 지료 유상이 원칙이다. 밑으로 성립 요건. 일단 건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언제 건물이 있어야 돼요? 설정 당시. 뭐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 그래서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였다, 동일 소유 아니었다? 동일 소유였어요. 근데 경매로 달라졌죠? 이렇게 되면 이제 취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당권이 설정되는 그때 그 당시에 저당권 설정되는 그때 그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동일 소유자냐 이거를 보고서 판단하셔야 돼요. 이거를 가지고 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해? 성립 안 해를 판단하는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그래도 시험에서 물어보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를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사례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자, 토지가 있었어요. 토지가. 그리고 건물도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자, 토지가 갑거였고 건물도 갑거였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상태에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 갑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습니다. 자, 갑이 건물을 병한테 팔았습니다. 건물주 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당권자 을이 갑이 돈 안 갚으니까 경매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땅은 낙찰됐습니다. 요 사례. 법정지상권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해요? 뭘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설정 당시에 어땠는지 요걸로 판단해야 되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 누구였어요? 건물주는?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물론 그 이후에 건물주가 병으로 바뀌긴 했죠. 괜찮아요. 그 이후에 건물주가 병으로 바뀌었지만 저당권 설정 당시는 같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면 결국에 법정지상권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요 사례에서는 누가 법정지상권 취득하시는 거죠?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병이 취득하겠죠? 건물주니까. 자,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이 요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경매 신청한 거예요. 을이 여기다가. 그리고 땅이 낙찰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법정지상권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는 거죠. 왜 성립하는 거죠? 당시에 동일 소유자였다는 거죠. 나중에는 건물주가 병으로 바뀌었지만 설정 당시에는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면 이제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1번 단락에 먼저 보시면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해서 첫 번째입니다. 건물이 무허가 미등기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성립을 한다는 거죠. 2번 단락입니다. 토지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건축 중이었잖아요. 그럼 건물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건물이 있었던 거랑 비슷했다는 거죠. 그죠? 건축 중이었지만 있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성립한다는 거예요. 성립한다. 자, 3번 내려갑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동일인이었다가 경매가 되기 전에 건물만 양도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출발될 때는 저당권이 설정되는 그때 그 당시에는 토지 건물 같은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이었다? 같은 사람이었다. 근데 이후에 건물주가 바뀌었던 거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3번 같은 경우 여기 굵은 글씨 표시된 부분 있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동일인이었다가 라는 요 표현을 보면서 성립하는구나. 그런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요런 느낌이에요. 자, 4번 판례 같은 경우는 자, 갑이 토지 소유자고 건물도 갑이 갖고 있었어요. 동일 소유자였던 거죠. 자, 이렇게가 돼 있었는데 가령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됩니다.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이제 판단이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당권자가 들어왔습니다 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되겠네라고 생각이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 시점에서. 그죠?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눈치껏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가 되면 그냥 성립하는 거죠. 나중에 건물이 철거되고 갑이 건물 새로 지으면 철거됐고 새로 지었을 때 역시 갑이 지은 건물이었습니다. 요렇게가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땅이 낙찰이 됐다는 거죠. 법정지상권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는 거예요. 물론 저 빨간 색깔 건물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그러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는 설정 당시에 그때 그 건물을 이 건물 무슨 색깔 건물이었어요? 이거 하양 색깔 건물이었잖아요. 이 건물이 그 후에 개축, 증축, 철거, 재건축 뭘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설정 당시 건물은 있었고 동일 소유자였으니까. 이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자, 근데 이때 이 경우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이나 범위 이런 것들은 구건물 기준으로 한다 그러죠. 구건물은 빨강 색깔이에요, 하양 색깔이에요?
하얀 색깔 말하는 거죠. 그 건물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2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첫째 줄에 잘 보시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 그 이후에 그 저당권자로부터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한다는 양해를 얻어서 건물 지었잖아요. 양해를 얻었죠. 그럼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죠? 건물이 없었어요. 맞아요. 저당권이 설정되는 그 시점에서 건물이 있었습니다. 나대지였습니다. 나대지였던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을 딱 읽으면서 건물이 없는데 건물 없는 땅이죠. 거기에 저당권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안 되겠네. 안 되겠네라는 판단이 여기서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무슨 단어가 보여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 양해를 얻었다. 양해 얻었으니까 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권 설정이 됐거든요. 그럼 설정 당시 나대지였고 그 이후에 갑이 건물을 지은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366조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이거 강행규정일 뿐만 아니라 요게 이제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나대지였기 때문에 이거 충족될 수가 없지요. 아예 건물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자, 요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나중에 을이 뭐 경매 신청을 했다. 땅이 낙찰이 됐다. 그러면 건물주 갑은 법정지상권 취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 상황에서는. 그럼 요 상황에서는 병이 갑한테 이 나쁜 놈아 철거해라. 건물 철거하라고 철거 청구하면 갑은 대항할 수 있어요? 철거를 하셔야 돼요? 대항할 수 있다 철거를 해야 된다? 대항할 수 있어요? 왜 대항할 수 있어요? 예? 양해를 얻었으니까요. 자, 갑은 현재 요사 갑은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못했어요? 취득을 못했어요. 그죠? 그럼 병이 철거 청구했죠? 철거 청구. 그럼 갑은 병의 철거 청구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됩니까? 대항할 수 있어요? 왜 대항할 수 있어요? 예? 지상권이 없잖아요. 그죠?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어요. 왜 대항할 수 없죠? 지상권 없잖아요. 지상권 없지요? 대항 못한다. 만약에 자,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이었고 그 이후에 경매 신청돼서 이렇게 달라졌죠? 그럼 요 상황에서는 갑이 법정지상권 취득해요? 취득하지 못해요? 취득하죠.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했거든요. 요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토지 낙찰받은 사람이 뭣도 모르고 갑한테 철거하라 그러면 철거하라고. 철거 청구했죠? 그럼 갑은 철거해야 된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지상권자야 이 양반아. 그죠? 대항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상권 취득을 못 하셨으니까 철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 다른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애초에 네가 지금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이 안 돼서 지상권 취득이 안 되니까 땅만 경매하지 말고 건물도 같이 경매하라고. 이런 제도를 무슨 제도라고 했어요? 이런 걸 일괄 경매라고 했습니다. 일괄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은 결국 낙찰을 받을 때 낙찰받는 사람이 토지하고 뭐하고 건물하고 같이 낙찰받아요. 그럼 건물 안 부셔지죠? 그러면 이제 괜찮다는 거죠. 아무튼 자, 동그라미 2번 내려갑니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했어요. 그럼 함께 샀어요. 그쵸? 근데 그 사람이 대지에 관해서만 등기를 넘겨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건물은 등기 받았음 못 받았음? 못 받았음. 그쵸? 뭘 봐서 못 받았음? 만. 대지에 관하여 만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땅은 등기를 받았죠. 그러면 건물은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림 그려줘야 돼요. 그림 그려주세요. 예, 그림 그려주죠. 그림. 근데 그러다가 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저당권이 실행, 경매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상황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상황이에요. 자, 토지가 있었고 건물이 있었고 그렇다는 건 누군가가 갖고 있었겠죠. 땅도 갖고 있고 건물도 갖고 있었겠죠. 둘 다. 자, 근데 매수하는 사람이 어떻게 매수하셨다고요? 건물도 매수하고 땅도 매수하고 둘 다 매수하는 거예요? 네, 둘 다 매수해요. 둘 다 매매 계약은 체결이 됐다는 거예요. 따로 사요, 함께 사요? 함께 매수한다는 거죠. 함께 매수. 근데 매매 계약만 했다고 해서 을이 소유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등기를 해야 소유자거든요. 근데 뭐에 관해서만 등기요? 대지에 관해서만. 땅 등기만 받았고 아직 이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그럼 현재 시점에서 토지 소유자 누구죠? 현재 요 시점에 토지 소유자 누구? 을이죠. 을. 건물주는요? 건물주는 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저당권 설정될 그때 그 당시에 토지는 을 거고 건물은 갑 거였죠. 자,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을이 등기를 뒤늦게 받으셨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돈 안 갚으니까. 낙찰 받았지요. 이렇게. 그럼 현재 건물주 을인데 저 을은 법정지상권 취득합니다. 취득 못합니다. 취득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안타깝죠? 그렇지만 취득 못하세요. 왜냐하면 언제 당시에? 저당권 설정 당시. 실행하고 설정.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은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이어서 그때 당시에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함께 매수라는 표현, 이 표현이 싹 등장했을 때는 법정지상권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안 보는 판례들은 출제 빈도가 너무 떨어져서 안 보고 넘어갑니다. 요 정도 보시면 돼요. 자, 뒷페이지 갑니다. 이제 132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02번에 와보시면은 뒷페이지에 365조 일괄경매권 나오죠. 아까 전에 봤던 건 360 몇 조였죠? 366조였죠. 바로 그 전에 일괄경매권 규정이 있었던 겁니다. 자, 내용을 보게 되면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을 했고요.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저당은 지금 건물 저당이에요? 토지 저당이에요? 토지 저당이라는 거죠. 토지 저당. 그 후에 설정자 쪽에서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축조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일단 여기서는 366조 법정지상권은 하늘이 무너져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토지에 저당권이 뭐 될 당시에? 설정될 당시. 갑소유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거든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나대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요건 충족이 안 됐죠. 자, 그러면 저당권자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건물을 지었거든요. 갑이 이렇게. 그럼 안타깝지만 순서가 뒤집혀갖고 법정지상권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더라도 이 저당권자가 나중에 경매 신청을 할 때 같은 사람이면 이때는 땅만 경매 신청하지 말고 건물도 같이 하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게 무슨 경매라고요? 이게 일괄경매라는 거죠. 이렇게. 물론 땅만 경매 신청해도 돼요. 물론. 그렇게 하고 싶으면요. 근데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경매 신청하면 뭐가 좋아요? 낙찰가가 유지가 돼요. 땅만 경매되면 낙찰가가 아무래도 시세보다 떨어져요. 나중에 분쟁 생길 테니까. 분쟁 피하고 싶죠. 낙찰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땅만 경매되는 것보다는 땅하고 건물하고 같이 세트로 다 경매돼 버리면 낙찰받는 사람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지요. 빵긋빵긋 이렇게 웃는다는 거죠. 이렇게 빵긋빵긋. 그죠? 빵긋빵긋. 토지 건물 다 같이 받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럼 분쟁 생겨? 분쟁 안 생겨? 분쟁 안 생겨. 다 같이 받으셨으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땅만 경매 신청했다면 얘가 뭐만 받아요? 땅만 받았겠죠. 결국에는요. 그럼 기분이 어때요? 예? 그럼 기분이 그럼 슬프다고. 이렇게 슬프다고. 예? 눈이 잘못됐는데요. 자, 어째 슬프다는 거죠. 예? 이렇게 슬프다는 거죠. 이렇게.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분쟁이 이렇게. 그러니까 같이 낙찰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낙찰 받으려면 애초에 네가
경매를 신청할 때 땅만 경매 신청해라, 일괄 경매 신청해라. 일괄에서 둘 다 경매 신청하시라는 거예요. 일괄 경매를 하거라. 그렇지만 이거는 의무예요, 권리예요? 권리입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그쵸? 자, 첫째, 이때 등장하는 저당은 건물 저당이다, 토지 저당이다. 토지 저당이에요. 100% 토지 저당이에요. 365조는 100% 토지 저당입니다. 자, 그리고 일괄 경매라고 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권리입니다? 권리입니다. 권리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을이 갑 골탕 먹이려고 땅만 경매 신청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돼요. 선생님, 땅만 경매하지 마시고요. 예? 뭐도 같이 경매하세요? 건물도 같이 경매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된다고요. 갑도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렇게 되면 받을 돈이 떨어져가지고. 자, 그리고 이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건물은 토지에 부합돼요, 부합되지 않아요? 부합되지 않아요. 건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저당권 효력이 건물에 안 미치는 거라고요. 나중에 낙찰 대금 나왔을 때, 얘가 우선 변제권 행사할 때, 우선 변제권. 자,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 받습니다. 그때 낙찰 대금 땅에서 가져가야 돼요, 건물에서 가져가야 돼요? 땅에서 가져가야죠, 땅에서. 토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죠, 토지에 대해서는요. 그렇지만 건물에 대해서는 토지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고, 미치지 않는다고? 미치지 않으니까 우선 변제 받음, 못 받음? 못 받아요. 건물은 못 받습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자, 일단 기본적인 거 세 가지 먼저 알려드렸어요. 여기는 토지 저당이고,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가보세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양괄호 2번에 보시면은 효력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일괄 경매는 토지 저당권자의 권리다. 뭐가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이건 권리일 뿐이다. 그 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2번. 토지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역 토지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거지만 니은 건물의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왼쪽 페이지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일괄 경매권 행사가 되려면요, 일단 첫 번째 요건으로서 일단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있었어야 돼요, 없었어야 돼요? 없었어야 돼요. 만약에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그건 366조예요. 근데 지금은 366조가 아니라 365조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없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당권이 없었어야가 아니라 건물이 없었어야 돼요. 건물이. 나대지였어야 되죠. 그죠? 근데 나중에 이번에 경매를 신청할 때는 그때는 동일인이어야 돼요. 요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는 그때 그 당시에는 자,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이 저당권자였는데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나대지였네. 그럼 일단 1번 요건은 갖춘 겁니다. 자, 근데 나중에 저당권 설정된 후 갑이 여기다가 건물 지었거든요. 이렇게 건물 지었어요. 그럼 건물 갑 거죠? 갑 거. 근데 이후에 갑이 건물을 팔았어요. 갑이 건물을 병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건물주가 병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이러면 일괄 경매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정 당시는 나대지였어가지고 첫 번째 요건 충족은 됐지만 두 번째 요건은 결국 저당권자가 나중에 경매를 신청할 때는 얘가 경매를 신청하는 그때 그 시점에서는 토지하고 건물하고 같은 사람이었어야 됐죠. 근데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다른 사람이에요? 딴 사람이라고, 딴 사람. 이러면 일괄 경매 신청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럼 요렇게 보세요. 그러면 토지가 있고 토지가 갑 거고 여기에 저당권 설정됐다. 그럼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이네요. 366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죠. 일괄 경매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따져봐야죠. 여기에 지상권자가 들어온 거예요.
자, 병이 지상권자로 들어왔다. 그리고 이후에 지상권자 병이 건물 지은 거예요. 그럼 누가 지은 건물이라고요? 병이 지은 건물이죠? 건물 누구 거예요? 병 거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현 상태에서 을이 경매 신청할 때 일괄 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경매를 신청하는 그 시점에서 같은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이라서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요 사례를 연습하는 게, 자, 오른쪽 페이지에 양괄호 3번에 사례 다 넣어놨어요. 그죠? 이게 이제 요약집의 특색이죠. 사례를 다 넣어놨다는 것이. 자, 지금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그리고 을이 저당권자입니다. 자, 1번 보세요. 저당권 설정자 갑이 건물 축조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단락. 토지에 을의 저당권 설정된 후 갑이 건물 축조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는 나대지의 저당권 설정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건물을 갑이 지었던 거죠. 그럼 현재 건물주가 누구란 뜻? 갑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을은 토지하고 건물에 대해서 일괄 경매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현 시점에서. 근데 2번 내려가 보세요. 토지에 을의 저당권 설정이 됐고, 그리고 나서 갑이 건물을 지었는데 그 후에 건물을 제3자 병한테 넘기셨잖아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는 건물주가 누구니까? 병이거든요. 병. 그럼 토지하고 건물하고 경매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괄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번은요. 자, 그리고 이제 2번, 밑에 2번 내려갑니다. 제3자 정이 건물 축조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단락. 토지에 을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그리고 정이 지상권자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건물 지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누가 지은 건물이죠? 정이 지은 건물이죠. 그죠? 그럼 건물이 정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괄 경매 신청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우리 책에 정으로 나오죠. 병이 아니라 정. 그죠? 정으로 수정할게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니까. 이러면 여러분들 헷갈리죠? 정으로 이렇게 수정. 헷갈리시면 안 되니까 이렇게. 그럼 저당권자가 일괄 경매 신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서. 근데 얘가 지상권자다 보니까 갑한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거든요. 자, 지상물의 매수 청구권 행사를 들어가게 되면은 갑은 거절 못하고 저 건물 사야 되지요? 이거 청구권이에요? 형성권이에요? 형성권이죠. 거절해요? 거절 못해요? 거절 못하고 사셔야 돼요. 그럼 갑이 건물 샀죠? 그럼 건물 누구 거? 갑 거죠. 갑 거. 샀으니까요. 그러면 이 을이 일괄 경매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토지 건물이 같아졌죠? 그럼 이제 일괄 경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동그라미 2번 단락이잖아요. 토지의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정이 지상권 취득을 했고, 그 후 건물을 지었는데, 이 끝이 아니라 여기서 갑이 또 건물 소유권 취득을 하신 거네요. 이러면 이제 일괄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03번으로 내려갑니다. 366조하고 365조의 관계. 결국 다른 거는 밑에 박스 안에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건물이 그때 당시에 있었다. 그러면 366조를 따져야 돼요. 그리고 결국 이 366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은 동일 소유자여야 되죠. 언제 동일 소유자? 쓰세요. 저당권 모델 당시.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 2번은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이 없었잖아요. 나대지였던 거죠. 이러면 365조를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요게 가능하려면, 일괄 경매가 가능하려면은 경매 신청 당시 동일 소유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이 성립하려면 언제 동일 소유자여야 되고? 저당권 설정 당시 써놓으세요.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 2번 같은 경우는 언제 동일 소유자여야 되고? 경매 신청 당시예요. 신청 당시. 그게 시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구별되세요? 구별하셔야 돼요. 구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번 366조 요게 성립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자 여야 하고,
그리고 이번에 지금 365조 일괄 경매 청구 있죠. 요게 가능하려면은 경매를 신청하는 시점. 그때 동일 소유자였어야 합니다. 어쨌든 이 두 제도는 상호 보완을 해주면서 3번 결국 건물 철거를 막고자 하는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어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제3취득자로 갑니다. 제3취득자.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저한테. 무슨 질문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선생님, 기출 문제를 봐야 돼요? 예상 문제 봐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해요, 저한테. 그럼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다 하셔야 됩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 안 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교수님 그러면은 기본 수업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은 심화를 들어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요. 그럼 뭐라고 답을 해야 돼요? 아니, 다 하셔야 됩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년 커리큘럼이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야지.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좀 편법을 쓰고 어떻게 하면 뭐라도 좀 빼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다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있고 예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다 하셔야 돼요. 그럼 또 이렇게 질문을 다르게 하세요. 교수님 뭐가 더 중요해요?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죠?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고 답을 해야 돼요? 당연히 얘가 중요해요. 기출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도로 따지면 기출이 중요해요. 그건 맞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받으는지 그럼 기출 문제만 하면 되겠다. 그죠? 기출 문제만 하면 되겠다. 교수님 기출 문제만 분석하면 합격할 수 있네요. 그죠? 예. 합격할 수 있죠.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분석을 하실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요. 기출 문제 공부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봤거든요.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기출 문제를? 기출 문제 프린트 해가지고요. 풀어요. 이렇게. 답을 찍는 거죠. 이렇게. 그죠?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한 7, 80점 나와요. 기출 문제 푸니까. 왜 7, 80점 나오죠? 답을 외운 거예요. 답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치면은 한 50점 나와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죠. 아니 선생님 제가 모의고사 예상 문제 풀면은 한 50점 나오는데 기출 문제 푸니까 7, 80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7, 80점 실력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7, 80점 나오는 거죠? 외우고 찍는 거예요. 외우고. 분석을 안 하고요. 그래가지고 뭐 32회 풀었다가 또 뭐 31회도 풀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푸시는 거죠.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외워서 하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기출 문제 지문들이 우리가 수업 때 많이 다루거든요. 조금씩 계속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익숙하잖아요. 익숙한 거를 찾아서 정답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내 실력이라고 착각해요. 그죠? 여기서 한 7, 80점 나오는 게 내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신다고. 모의고사 치면 한 50점 나오는데 그럴 리가 없어. 현실을 외면하는 거죠. 그럴 리가 없어. 그죠? 모의고사 안 쳐야 되겠다. 모의고사는 잘못된 문제예요. 모의고사 잘못된 문제. 모의고사가 우리의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모의고사 안 쳐야 돼요. 모의고사 치지 말자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7, 8월 달에 예상 문제 풀자. 그거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나중에 우리가 34회입니까 지금? 34회죠. 34회 우리가 본 시험을 만나게 돼요. 결국에는. 그럼 우리가 얘를 시험장에서 문제를 만났잖아요. 반갑죠, 그죠? 얘는 기출 문제랑 가깝겠어요? 예상 문제랑 가깝겠어요?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상 문제랑 가까워요. 낯설겠지, 걔도 낯설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지금은 요게 다 이미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는 이제 안 낯설죠. 그래도 좀 익숙하잖아요. 얘가 좋지요, 그죠? 얘가 또 중요하다 그러고. 그러니까 얘만 하면 되는 거죠. 라고 생각해서 얘만 한다고요. 얘는 안 하고요. 예상 문제 왜 해야 돼? 이거 안 해도 되지. 이거 하지 마죠. 근데 안타깝지만 본 시험에서는 기출 문제하고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게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 시험장에서 만나는 그 문제는 여기하고 훨씬 더 가까워. 여기하고. 예상 문제하고. 그러니까 낯선 지문들이 막 등장하는 그 환경에서 정답을 찍어내고 내 점수를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내 점수가 나오는
고수준이 돼야 합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분석을 하시면 모르겠는데 그냥 답만 찍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죠? 그런 건 사실 의미가 없다. 외워서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상 문제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화이팅. 예상 문제 푸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집을 사시라는 거예요. 문제집. 7, 8월달 과정을 좀 들으시라는 거예요. 네? 그때 빠지지 말고. 예. 그래서 결국 요걸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요거를. 네, 그렇다는 거죠. 네, 아무튼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기출문제 분석하는 분들 보니까 예, 자기는 이제 열심히 분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답을 찍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풀고 내일도 또 풀어요. 똑같은 문제를. 다음날 또 풀고. 그럼 계속 맞출 거 아니에요. 정답을 외워서. 그게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예, 여긴 안 계시겠지만. 그죠? 저 도서관에 계시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제3취득자. 자, 제3취득자.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저당물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사람. 이 세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해요.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예요. 동그라미 2번 달라. 후순위의 저당권자예요. 얘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제3취득자들을 보호해줘야 되기 때문에 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요. 첫째, 경매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경매를 받을 수 있죠? 지가 돈이 있으면요. 지가 돈이 있으면 경락을 받으시면 돼요. 네. 아니 지금 이 갑소유 집에 저당권이 설정됐거든요. 그럼 1번에 지금 저당권자가 들어와 있으니까 갑이 소유하는 집이 저당물 상태죠. 근데 여기서 이후에 갑소유 집에 전세권자가 들어왔어요. 병이. 그럼 저당권 설정 후 전세권자로 들어왔으니까 이는 2번 전세권자죠. 제3취득자 지위가 있습니다. 근데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집이 어떻게 됐어요? 경매가 된 거예요. 완전 난감하잖아요. 이때 전세권자가 어떻게 하실 수 있다고요? 경매된 이 집을 내가 낙찰 받아버려야 되겠다. 내가 낙찰 받아버리는 거죠. 낙찰 받으셔도 돼요? 낙찰 받으셔도 돼요. 어떻게 하면 낙찰 받아요? 지가 돈이 있으면요. 낙찰 받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 가능하다.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낙찰 받아도 된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변제권이에요. 자, 이 변제권 같은 경우는 저당권자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병 입장에서 난감하니까 저당권자한테 변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 돈은 누가 빌렸던 돈이에요? 갑이 빌렸던 돈인데 병이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위변제예요. 남의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대위변제. 근데 뭐 남이 갚아주든 갑이 갚든 을은 돈 받았으니까 피담보 채권 없어졌겠죠. 그럼 저당권 소멸이에요. 돈 다 받으시면 소멸. 그럼 경매를 막은 거죠. 경매를 막았다. 그럼 얘는 이제 1번으로 올라가겠죠. 이것도 제3취득자의 권리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1번 저당권자한테 돈 주고 소멸시켜서 없애버리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변제 전 보겠습니다. 제3취득자는 대위 변제를 할 수 있는데 기업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채무자가 누구 말하는 거죠? 저 갑을 말하는 거죠. 갑이 찬성해요? 갑이 반대해요? 갑이 반대하고 있어요. 갑이요. 변제하지 말래요. 갑이 왜 변제하지 말래요? 자존심 상해서. 그죠? 내가 빌렸는데 왜 네가 갚냐는 거죠.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찬성해요? 반대해요? 변제를 반대하고 있어. 갑이요. 갑이 반대해도 변제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어요. 제3취득자 권리입니다. 당신이 반대하셔도 나는 변제할 거예요. 내가 변제하는 이유는 당신 예뻐서 변제해요? 나를 위해서 변제해요? 나를 위해서 변제하는 거죠 지금. 자, 니은입니다. 이때 지연배상금은요. 몇 년치가 쌓여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1년치 갚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권리인 거죠. 자, 내려갑니다. 변제 후가 됐을 때는 구상권 행사 가능합니다. 결국에 갑이 진 빚을 병이 갚아줬기 때문에 값상대로 해가지고 구상권 행사. 돈 내놓으라는 거죠.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권리 내려갑니다. 제3취득자는 비용을 받아낼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요. 필요비 플러스 유익비죠.
매각 대금이 나오거든요.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결국 자 이게 경매가 된다고 생각해 보면 결국 낙찰 대금 나오는 거죠. 낙찰 대금에서 변제 받을 때 1번 저당권자가 먼저 받고 그리고 제3취득자가 받는 거잖아요. 이 순서대로 받겠죠. 우선 변제 받을 때. 근데 이때 저당권자보다 더 먼저 영순위로 뭐부터 받을 수 있어요? 비용을 받을 수 있어요. 비용을 누가 받아갈 수 있어요? 병이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순위 무시하고 받아가요. 그래서 이 권리라는 거예요. 비용은 내가 먼저 가져갈게. 가능합니다. 자, 좋습니다. 오른쪽 갑니다. 자, 저당권이 침해됐을 때의 구제 방법들 몇 가지 보겠습니다. 02번. 저당권이 침해되면 일단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이 어떻게 침해되냐? 담보 가치를 하락시키는 거 말하는 거예요. 담보 가치를 하락시키면 저당권자 열받습니다. 자, 갑이 땅을 가지고 있고 갑땅 위에 나무가 있었는데 갑땅에 나무가 있었던 거죠. 그럼 수목은 부합돼요, 부합되지 않아요? 부합됨, 안 됨? 네? 일단 원칙을 묻는 거임. 그죠? 부합됨, 부합 안 됨? 부합이 되지요. 원칙은 일단. 그러니까 만약에 뭐 임목 등기를 했다거나 뭐 명인 방법을 갖췄다라는 말이 나오면 부합이 안 되겠지만 그런 말이 안 나오면 그런 말 없이 그냥 나무입니다. 부합이 됩니까? 부합되는 거죠. 원칙은. 그럼 요 상태에서 갑의 땅을 을이 저당자 보면 이때 저당권의 효력은 땅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나무에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당권자가 나무도 담보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이해되세요? 저당권 효력 부합물에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죠. 어제 했던 거죠. 부합물에, 어제가 지난주에 했던 거죠.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에 미친다는 거죠. 부합물에. 저는 어제도 강의하고 와서 그래요. 예? 예.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저당권 효력이 여기까지 미치니까 이렇게가 되니까 나중에 갑이 여기다가 이거 벌목하면 벌목에서 나무를 갖다 팔아버리면 그럼 담보 가치가 자 담보 가치가 어떻게 되죠? 담보 가치 하락한 거예요. 이거는요.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저당권이 침해당한 겁니다. 나중에 담보 가치 하락하면 경매가 되더라도 채권 회수가 안 될 수가 있죠. 그럼 저당권자 열받는다고요. 이때 뭐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시면 돼요. 방해되니까 제거하라고. 근데 니은 보세요. 니은. 저당권자는 점유는 하지 않죠. 따라서 반환 청구권 행사는 못 한다는 거예요. 갑이 여기다가 갑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건물을 짓고 있어요. 야, 네가 건물 지으면 담보 가치가 올라가요, 하락해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하락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건물 지면 하락하죠.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방해가 되니까 뭐 하시라고? 방해 제거 청구. 방해를 제거해라 라는 취지로 청구. 여기서 저당권자가 철거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철거 청구할 수 없으니까 자, 건물로 하지 말고 갑이 여기다가 물건을 쌓아놓은 거예요. 물건들을 막 쌓아놓은 거죠. 이렇게 물건들을 쌓아놓게 되면은 저당권자 입장에서 이 물건이 치우기 곤란해지면은 담보 가치에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냅두라고 제거하시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예방 청구도. 예방 청구권 행사도 할 수 있어요. 그치만 저당권자 을이 이 땅을 갖다가 점유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는 청구 못 한다고요? 반환 청구요. 반환 청구권 행사는 못 한다는 거예요. 자, 2번 내려갑니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아요. 양과로 2번 내려갑니다. 저당권자 입장에서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가 생겨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고의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손배 청구는요. 요거 좀 차이가 있고. 자, 밑으로 3번이요. 담보물 보충 청구요. 362조입니다.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저당물 가액이 현저히 감소가 됐어요. 왜 현저히 감소됐어요? 저당권 설정자가 뭐 하셨어요? 나무를 다 잘라버렸죠? 담보 가치가 어떻게 됐어요? 현저하게 하락했어요. 이랬을 때 이 저당권자는
이 저당권 설정자, 저 갑에 대해서 원상회복, 나무 도로 갖고 와라. 혹은 상당한 담보 제공해라 그러면. 네 건물이라도 가져와서, 네 집이라도 가져와서 담보를 나한테 제공하라는 겁니다. 그죠? 요런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담보물 보충 청구입니다. 아니면요, 뒷페이지요. 아니면 저당권자는 양과로 4번처럼 즉시 변제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담보 가치가 하락된 상황에서 저당권자가 갑을 상대로 담보물을 뭐 하시라고? 보충하라고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즉시, 지금 당장 돈 갚아, 나쁜 놈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둘 중에서 선택입니다. 선택. 둘 다 행사는 못해요. 둘 중에서 뭐 한다고요? 선택. 이거 선택이에요. 선택. 저당권자가 알아서 선택하실 문제죠. 담보물을 보충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즉시 변제 청구하든지. 자, 03번으로 내려갑니다.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입니다. 일단 처분 제한입니다. 361조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로 하지 못한다. 이런 성질을 뭐라 그랬어요? 부종성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주에 해당되죠? 채권이 주. 그리고 저당권은 종된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소멸로 내려가시면 목적물 멸실이나 경매로 인해서 저당권이 소멸하기도 하지만 동그라미 2번 단락 부종성에 따라 피담보 채권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죠. 그러면 저당권도 소멸할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오른쪽에 특수저당으로 가보겠습니다. 특수저당. 자, 특수저당은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특수저당은 근저당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수저당은 뭐예요? 공동저당이에요. 공동저당. 그러니까 공동저당을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그죠?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한 강사가 있을까? 없다고 생각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한 장에 모든 케이스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들 기본서 보시면 공동저당 진짜 양 엄청 많게 돼 있잖아요. 못 알아듣겠죠? 저는 이렇게 한 장에 다 넣어놨다는 거죠. 자, 근저당부터 볼게요. 근저당. 근저당은 저당하고 뭐가 달라요? 근이 달라요. 근. 자, 그러니까 을이요. 갑한테 돈을 빌려주거든요. 자, 갑한테 돈을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빌려줌. 그럼 1억을 빌려줬으니까 을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채권액이 현재 1억입니다. 받을 돈 1억. 자,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갑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을 수 있죠. 이때 우리가 이때까지 저당권을 말씀드렸지만 현실에서는 주로 그냥 저당권 등기 안 하고 근저당권으로 등기를 주로 해요. 현실적으로. 왜 근저당권으로 하냐면요. 이 근저당권 등기를 할 때는 최고액을 쓰거든요. 최고액은 여기에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포함됐죠. 그래가지고 여유롭게 뭐 가령 1억, 3천 이런 식으로 써놔요. 을이 빌려준 돈은 얼마지만 1억이지만 최고액은 더 크게 써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갑이 돈 못 갚아서 경매되면 을이 우선 변제권 행사할 때 요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 행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해요. 만약에 근저당으로 등기 안 하고 그냥 보통의 저당권으로 등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따로 계산하고 이자를 따로 기재해야 돼요. 보통의 저당은. 그럼 어때요? 귀찮아요. 귀찮고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놓는 게 더 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저당에서는 반드시 요 최고액을 쓰게끔 돼 있습니다. 이 최고액은 우선 변제를 받는 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저당이라는 거는 여기서 등장하는 채권이 확정 채권이에요? 불확정 채권이에요? 불확정 채권이에요. 나중에 갑이 돈 갚을 때 1억을 한 번에 일시상환할 수도 있지만 나눠서 조금씩 갚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채권이 고정돼 있어요? 채권이 움직여요? 채권 움직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좀 더 잘 반영하고 있는 게 근저당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근저당이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행에 대출 받으면은 거의 뭐 한 10중 8구 다 근저당 등기돼 있는 거예요. 자, 개념부터 먼저 볼게요. 저당권은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이요. 최고액 동그라미. 이 최고액이 빠지면은 근저당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 보류해서 설정할 수 있다. 자, 동그라미 1번 달랑 내려갑니다. 근저당은 일단 계속적 거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대출 받았고 내가 지금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원금이 조금씩 줄고 있죠. 그럼 일시적 계약이에요, 계속적 계약이에요? 계속적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채권이 확정돼 있어요, 현재 불확정입니다? 현재 불확정이에요.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를 일정 한도에까지 담보를 해야 되니까 이 근저당에서는 최고액을 기재합니다. 네, 이런 저당이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달라.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결산기 도래 전까지 불확정 상태로 해가지고 증감 변동하게 됩니다. 자, 밑에 성질들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